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린 데 맞서 중국이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상당 미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을 넘지 않으면 미국이 더 유리하다며 3,25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격화 여파로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를 놓고 내일 전국적인 파업을 예고한 버스업계가 오늘 막판 노사 협상에 나섭니다. 파업 참여를 선언한 업체는 서울의 경우 시내버스 65개사 가운데 61개사, 약 7,400대로 노조는 내일 0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새벽 4시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최근 막말 공세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낡은 이념의 잣대로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고 막말로 혐오와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일 안 하는 국회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당시 전두환 씨가 직접 광주에 내려와 발포 등을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증언자는 관련 내용이 보고서 형태로 미군 상부에도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하지 말라고 중국에 경고한 직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안 말로만 미국에 대응해왔던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복 관세 대상은 모두 5,100여 개 품목입니다. 2,490개 품목은 25%, 1,070개는 20%, 970개는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품목의 관세율은 5%입니다. 이번 보복 관세의 대상은 지난해 무역 갈등이 불거진 뒤 미국이 2천억 달러의 중국산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자 중국이 관세를 올렸던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양국 이익을 훼손함에 따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광풍과 소나기가 바다와 같은 중국 경제를 뒤집지 못한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난해 연설을 인용하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中方早就看清美方加征关税实际上是一种自残式的战略豪赌. 중국은 수차례 협상을 통한 상당한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제화 요구는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무역 담판이 열리는 도중인 지난 10일 2천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또 추가로 3천억 달러에 대한 고율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무역 전쟁은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다소 시간을 두면서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무역 협상 과정에서 강경 대응을 자제했던 중국이 이처럼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에 부담을 느껴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줄곧 강경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매년 막대한 대미 흑자를 보고 있기에 협상 과정에서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여러 차례 협상 과정에서 성과도 없이 미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연출되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무역 담판 도중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자 중국 측 협상 대표는 결국 발끈했습니다. 我们认为呢，这些事儿都是重大的原则问题，
所以任何国家都有重要的原则，我们在原则问题上呢，绝不能让步。 미국과 실무협상에 총력을 다하되 보복 관세를 단행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신중국 창립 70주년을 맞아 애국주의 물결이 높아지면서 지도부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엄포에 밀려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 대해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 경제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흠집내기를 통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런 신경전 속에 다음 달 열리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을 넘지 않으면 미국이 더 유리하다며 3천억 달러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최종談判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관세 보복 조치로 미국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강하고 이미 수백억 달러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We do much less business with China than they do with us. If you take a look at 100 billion versus 600 billion. 다음 달 G20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 확인하며 성과를 낙관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meeting, as you know, at the G20 in Japan, and that'll be, I think, probably a very fruitful meeting. 미중 협상이 95% 성사됐지만 중국이 거부해 2천억 달러 규모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고했던 3,25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nother $325 billion that we can do if we decide to do it.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이 생긴 미중 협상에서 관세 보복을 지렛대로 정상 간 막판談判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며 세계 금융시장은 출렁거렸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 속에 국제 유가는 1% 안팎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런당 1% 하락한 61.04달러에 마감돼 6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39센트, 0.6% 하락한 70달러 23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원유를 비롯한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됐고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출도 줄어들고 미중 무역 분쟁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면서 우리 경제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제한적이란 입장이지만 당장 환율과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이 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5월 들어 10일까지 수출 실적은 13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 넘게 줄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고 중국 수출도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수출 감소 우려가 커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춰잡은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국내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는 진단을 2달 연속으로 내놨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마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불안 심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이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4천억 불 이상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 채권 등 우리의 양호한 대외 건전성이 금융시장의 안정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해 넉 달 만에 2083마저 내줬고 코스닥도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환율에까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에 따르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또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특히 국내 경제에 대한 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급등해 지난 2017년 1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달러에 1,18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면담한 뒤 트위터를 통해 신 회장을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면담 사진을 올리고 대규모 투자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롯데그룹이 루이지애나에 31억 달러를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최대 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민을 위한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은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를 놓고 내일 전국적인 버스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버스업계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서울시 버스노조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열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관해 협상을 벌입니다. 노조는 내일 0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새벽 4시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역시 버스업체 노조와 사측이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를 오늘 밤 10시쯤 열 예정입니다. 이처럼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어제 대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버스 회사가 직원을 새로 뽑으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기존 제도를 더 연장한다는 내용인데 국비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노조를 이끌고 있는 상급단체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버스 노조가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지원금에 대한 정부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지원해 주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동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면허권을 가진 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직접 관장하는 M버스를 지원하는 등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지원을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2년으로 확대해 임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과 취약계층을 배려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 버스 노사와 지자체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버스 노조의 파업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면서도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전세 공공버스 투입과 도시철도 증편, 택시 부재 해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버스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정부 출범 3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예비비 377억 원 지출을 의결하는 등 민생 현안 전반을 살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로 예고된 버스 노조 파업과 관련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주문하고 전국 경색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막말 공세를 펴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치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합니다.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서 문 대통령의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는 야당을 탓한 것이라기보다는 답답한 현실을 토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이 장외에 나가 있는 것은 답이 아니라며 정치권은 국회를 가동해서 각종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이 남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인데 반성과 대안 마련은 하지 않고 남탓으로 일관된 시대착오적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은 인지하지 못하고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며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이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일단 5당 대표들을 먼저 만난 뒤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1대1 단독 회담을 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건데 당사자인 한국당은 자신들을 들러리 세우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보를 뒤로 하고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거듭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단독 회담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꺼번에 만나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 정책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야당 대표들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그런 발상부터 고쳐야 합니다. 청와대는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을 고리로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5당 대표를 만난 뒤 황교안 대표와의 1대1 회동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중재안도 제시했습니다. 한국당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정치에 다음은 없다. 자신들을 들러리 세우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당대표 회동뿐 아니라 여야 교섭단체 3개가 아닌 5당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생에 관심 없고 국회를 파탄낸 여당이 먼저 사과하고 그것만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꼬인 정국을 풀자고 하는데 한국당은 답이 없고 여야 4당만 추경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3당 중심으로 운영하자 이러니까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지난 주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두고 청와대와 한국당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5월 내 추경안 처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삼선의 유성엽 의원이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반쪽짜리라며 현재 상태라면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패스트트랙에 탄 그런 안이라면은 저는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결시키기 전에 최대한으로 각 당 간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뭔가 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조금이라도 한 316, 17석 정도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을 최소화하거나 국회비, 의회비는 동결하더라도 좀 의석수를 좀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재선의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갑 지역구 의원인 김성식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그동안 인맥과 계파에 얽매이지 않았다며 미래지향적 정책 경쟁을 통해서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구 을 지역구 의원인 오신환 의원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합과 혁신의 창당 정신을 되살리고 젊은 리더십으로 당을 화합하고 쇄신해서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햇볕이 강하게 들이치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12.9도에 머물고 있는 서울 기온은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시라면 겉옷 속에 반소매 차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구름의 양이 줄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영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대구, 울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와 약한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충청과 대구, 울산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로 오르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더 덥겠습니다. 서울이 26도,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 27도, 부산이 22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무척 강해집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기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인 금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7월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뉴스케어에서 권혜인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당시 전두환 씨가 직접 광주에 내려와 발포 등을 지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군 정보요원 출신이었던 증언자는 관련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미 상부에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 방첩부대 소속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가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근무하며 당시 벌어진 일들을 미군 상부에 보고했던 당사자입니다. 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날조를 참을 수 없었다며 기자회견에 나선 심경을 밝혔습니다. 광주 진상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만의 십자가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감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김 씨는 당시 전두환 씨가 직접 광주로 내려왔고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두환은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1비행투 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 씨는 광주에서 군 지휘부와 1시간 정도 회의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직후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에 대한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씨를 비롯한 당시 군 관계자는 전 씨가 사살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격은 제가 직접 목도로 했습니다. 그 사격하는 거를. 앉아서 자세에서 사격은 절대 자위력 구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살이지. 전두환은 사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 씨는 전 씨가 타고 온 헬기의 비행 명령서를 확인하면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보고한 40여 건의 첩보 일부는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읽기도 했다며 신빙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많은 음모론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북한군 침투설입니다. 그런데 증언에 나선 김용장 씨는 북한 침투설을 퍼뜨린 배우로 사복 군인들을 지목했습니다. 시민 행세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 600명이 광주로 내려와 방화와 범죄를 저지르고 내란을 선동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일부 보수단체와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대표적 음모론입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지만원만 빼고 모두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미 방첩부대에서 근무했던 김용장 씨는 이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당시 북한군 수백 명이 주한미군의 첨단 감시망을 뚫고 남한에 침투할 방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한반도 상공에는 2대의 군사 첩보 이상이 떠 있었습니다. 2대의 위성이 북한과 광주를 집중적으로 정찰했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미군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 침투설을 퍼뜨린 배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복군인 일명 편의대를 지목했습니다. 편의대란 후방교란 임무를 맡는 비정규군을 일컫는 말로 결국 전두환의 지시로 광주 시내에 내려가 시민 행세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주장입니다. 성남 비행장에서 C-130 수송기를 타고 왔습니다. 약 30명 내지 40명 가량으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첩보를 입수한 후 경납고로 찾아가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처럼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추기 위해 모든 증거를 변조하고 은폐하는 별도의 조직까지 운영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내년이면 40주기를 맞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하지만 숨겨진 의혹과 진실들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5.18 망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한국당 김성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서 1시간 넘게 만나 논의했습니다.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의견을 자문하는 윤리심사 자문위가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로 파행을 빚는 데 따른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모레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전에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해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셰너헨 장관 대행은 현지 시간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이라고 설명하고 대북 전략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임무는 외교가 실패할 경우 대비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태세와 병력 준비 태세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려 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안이 앞으로 6개월 이상 논의를 거쳐 수정될 거라며 4가지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석 논란 없이 경찰이 지체 없이 요구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기소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이라도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송치받을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의 이메일 공지를 앞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르면 오늘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차기 총장 후보 추천이 끝나기 전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였지만 법무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SNS 게시글을 통해 검찰총장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려고 뒤늦게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성매매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가수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2차례, 2017년 필리핀 원정 생일 파티 때 1차례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선 의혹이 제기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스스로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성범죄 혐의는 빠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르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환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07년 무렵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그림과 현금 등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윤 씨에게 줘야 할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받지 못한 돈을 제3자인 여성에게 건네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업자 최모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수시로 용돈을 주면서 스폰서 역할을 했는데 액수가 2009년 이후를 포함해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1억 원이 넘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범죄 혐의는 물론 윤중천 씨와 관계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2번째 조사인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진짜 모르세요?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 관련 사실은 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별장 동영상이 공개된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 대신 뇌물 피의자로 법원의 구속 결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가 이뤄지면서 조사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특수강간 피해 의혹은 실제 수사 권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최종 보고 자리에서 과거 검찰의 수사부실과 특수강간 피해 의혹 수사 권고 가능성, 조선일보 수사 외압 의혹 등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1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고 장자연 씨에 대한 특수강간 피해 의혹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부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수사 권고 의견을 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고를 받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일부 쟁점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구했으며 오는 21일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중간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문제 병원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1년치 진료 기록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병원이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환자들의 장부를 짜맞췄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3월 말 수사에 착수한 뒤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번 압수 대상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모든 환자의 진료 기록, 불법 투약이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기간 전체 진료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부진 사장이 지난 2016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장의 진료 기록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기록 자체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병원이 특정 환자의 투약량을 과대 기록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병원 직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경찰도 실제 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병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의료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추가로 압수한 기록을 분석한 뒤 이부진 사장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MBC에서 해직을 당한 전 아나운서들에게 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부는 전 MBC 아나운서 8명이 MB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동쪽 58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3.35도, 동경 127.1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전남 강진군 도안면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3m 아래 갯벌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9살 김모 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게임하는데 방해된다며 태어난 지 2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29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2달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아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머리뼈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4살 A군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납치됐다가 구출된 우리 국민이 정부가 철수를 권고하는 말리에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여행 경보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세계 여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로코에서 세네갈을 거쳐 말리 그리고 부르키나파소를 지나 베냉으로 향했는데 국경 부근을 지나던 버스를 무장 교환이 습격하면서 함께 있던 미국인 여성과 함께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납치된 곳은 정부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한 곳. A씨가 거쳐갔던 말리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철수 권고가 발령된 지역입니다.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행 금지가 발령된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할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철수 권고나 여행 자제 지역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따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행자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여행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단 납치가 발생한 지역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여행 경보가 없는 베냉에 대해서도 상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중국의 빠른 추격에도 한국 조선업이 앞선 건조 기술을 기반으로 당분간 수주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선박에 있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압도적인 수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LNG 운반선의 전체 수주 잔량 가운데 한국이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형 컨테이너선은 전체 수주 잔량 가운데 49%,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62%를 각각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진그룹이 차기 총수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적시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의 차기 총수, 즉 동일인은 조원태 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측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내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집단과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가 하반기에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7월에 아시아나항공 매각 입찰 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매각 관련 실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본적인 매각 구조를 짠 뒤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모두 1조 7,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1조 6천억 원은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1,300억 원은 금호 고속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올해 안에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4%가 최근 1, 2년 동안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부모 민원과 관계 유지가 5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교원 명예퇴직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이라는 응답이 89.4%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의사들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 시술을 위해 현행 의료법에서 한의사가 쓸 수 없게 제한된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떤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변이가 있는지 등을 엑스레이 검사로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지만 안전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곤 합니다. 지진과 화재 같은 중대 사고에 대비하고 원전 안전성을 끌어올리는데 인간 행동 연구가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중앙 제어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장치입니다. 제어실이 크게 흔들리고 화재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원전 재난 상황을 가정해 운전원들의 반응을 측정하고 연구하는 현장. 적외선 카메라가 촬영한 열화상 이미지로 심리 상태를 분석합니다. 극한의 사고 상황을 막 답들었을 때 운전원이 이성을 잃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원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그 운전원의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보통 3명 이상 팀 단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뇌파를 활용해 팀원끼리 손발을 맞추는 훈련도 병행합니다. 원전의 안전성 연구가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연구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검증하고 운전 절차를 최적화해서 결과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운전원한테 이런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이제 주된 관심 사항이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간공학을 활용해 원전의 안전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국 내 대도시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20, 우리 돈 약 23,75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뉴욕, 워싱턴 DC 거주 근로자 임금을 이렇게 인상하고 시애틀 거주 근로자는 최저 시급 $18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대형 할인점인 월마트의 물류 근로자 최저 시급의 2배 수준입니다. 스웨덴 검찰이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예비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차장은 어제 스톡홀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산지가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을 떠났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 수사 재개가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은 지난 2017년 5월 어산지의 도피로 인해서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예비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120만 마리 이상을 매몰 처분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방역당국은 지난 2월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부 지역을 거쳐 남부에 있는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동나이성 등 모두 29개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4%인 120만 마리 이상이 매몰 처분됐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을 다시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어제 22.8도에 머물렀던 서울 낮 기온이 오늘은 26도까지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여전히 선선하니까요. 반소매 차림에 더불어 겉옷도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경기 남부를 비롯한 충청 지역, 대구와 울산 등 일부 지역도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지역 하늘은 맑은 가운데 건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북 내륙 지역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울 26도를 비롯해서 청주와 대전, 광주가 28도, 춘천과 안동,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온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 금요일에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올 봄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쯤 중부 지역에 비가 오면서 일시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